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부경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시장은 FOMC의 회의록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소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시그널 받아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이 기다렸던 건 FOMC 회의록 공개였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아직 하락 전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러셀까지 모두 상승폭 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랑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히트맵을 살펴보시면요. 상승하는 초록색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빨간색 종목이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 기술주들,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모두 상승했지만 현재는 좀 흐름이 다소 엇갈리면서 상승폭 많이 줄여가고 보합권에 위치한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공급 대형 계약 소식이 있는 엔비디아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반도체 쪽 흐름이 좋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빠지는 의지도 있습니다. 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모두 강보합권 혹은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성장주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재, 부동산 쪽으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자금 흐름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가장 커다란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두 가지의 큰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1월 FOMC 의사록인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거에 주목해 보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월 의사록 내용을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난 1월에 FOMC가 금리를 동결했었죠. 12명 중에 10명이 동결에 찬성을 했는데 오늘 그 토론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여러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초과가 지속될 경우 추가 긴축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하뿐만 아니라 인상을 포함한 양방향 접근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와 고용에 대한 판단은 어땠을까요? 고용 둔화 우려는 완화됐고 물가 상승 지속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기 인하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했는데요. 2% 물가 목표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신뢰 훼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단기 스탠스는 추가 인하에 신중하겠다. 다만 물가 둔화가 뚜렷하다면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1월 동결은 했지만 완화로의 전환은 아니다.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필요하다면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죠. 기술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다만 즉각적인 긴축 신호로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 AI 모멘텀이 이걸 흡수해주면서 지수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이 오늘 좀 강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가 수십억 달러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와 메타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블랙웰과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 수백만 개를 공급합니다. GPU뿐만 아니라 독립형 CPU도 함께 공급을 하게 되는데 계약 기간은 향후 수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의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우리 시장에는 왜 중요할까요?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최근 빅테크 AI 투자가 과열됐고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AI 사이클 둔화설에 대해서 일단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빅테크의 자체 칩 전환 리스크도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구글, AMD가 이제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보여왔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메타가 자체 AI 칩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확정됐고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까지 재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전 주기에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AI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중심이 좀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CPU까지 함께 도입을 하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반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확장되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시장의 이슈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오늘 정말 다사다난했던 특징주 이슈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가장 크게 이슈를 몰고 왔었던 엔비디아와 메타, 종전의 브리핑에서도 만나보셨겠지만요. 역시나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를 거의 장중 2% 가까이 끌어올린 요소였습니다. 이 메타가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 칩 수백만 개를 공급받는 이 초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면서 자체 AI 칩을 개발했고요. 또 구글 TPU를 도입하겠다던 메타,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건데요. 이번 계약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이 단순히 칩을 공급받는 걸 넘어서 양사가 칩을 공동 설계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엔비디아는 1.21% 상승했고 메타도 소폭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한 가지 오늘 아마존이 또 추가로 1%대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월가에서 베이비 버핏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이죠. 이 빌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작년 4분기에 이 아마존의 지분을 65%까지 늘렸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현재 이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이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1.63% 견조하게 상승폭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0.62%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상황 세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과 애플과 테슬라 이 세 가지 종목의 특징은요. 오늘 장 중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0.5%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FOMC 의사록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나왔었죠. 금리 인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고 어쩌면 금리 인상도 거론될 수가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 구글과 애플과 테슬라 모두 다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경우에는 오늘 타격이 관련 이슈에 비해서 상당히 컸었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지였습니다. 이 호재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글이 이 제미나이 앱에 AI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기능인 리리아3를 추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장 중반만 하더라도 0.5%가량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구글입니다. 이 텍스트나 사진을 입력하면 30초짜리의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작곡업계와 작사업계까지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의 아슬아슬하게 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최근에 AI 관련 논란들로 연일 이 나스닥이 출렁이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애플만큼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이 하드웨어 사업에 진출해 있죠. 이 하드웨어 사업은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데다가 애플은 AI 후발주자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지출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이 자율주행 마케팅 관련해서 굉장히 지난 캘리포니아 차량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과장 광고 논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정 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죠. 여기에 테슬라가 관련 마케팅을 시정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 중단을 간신히 면했다는 소식, 또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 사이버캡이 출고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까지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 이후겠죠. 이 세 종목의 마감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0.39% 다행히 이 의사록 발표 직후에 급하게 급락이 나왔지만 워낙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장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0.18% 강보합권에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0.17% 공통적으로 이 매파적인 의사록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슈들, 특징 종목들 보시죠.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 미즈호가 팔란티어는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당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코멘트까지 덧붙였고요. 장중에 4% 가까운 움직임도 나왔으나 마찬가지로 이 회의록 여파로 인해서 5시 30분 기준으로는 2%까지 상승폭을 좀 낮췄습니다. 이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최근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것 때문에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또 거기에 비슷한 배경으로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245달러에서 22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함께 급락이 나왔었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모더나는 간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이전의 결정을 뒤집고 모더나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심사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대가 커졌는데 모더나가 신청서를 조금 수정하게 되면서 FDA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팔란티어 1.7% 역시나 이 매파적 의사록의 여파를 크게 뒤집지는 못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7%대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6%대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지표 흐름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가 상당 부분 오른 점도 오늘 기술주들의 출렁임을 좀 더해줬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65달러 선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요. 밤사이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악시오스의 보도에 이 원유 공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예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함께 나왔는데 당연히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된다면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고요. WTI 국제유가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겠죠. 원달러 환율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비트코인이 2% 이상 내린 반면에 금 가격은 반대로 2%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란 사이가 점점 더 악화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밤사이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나 소폭 되돌림,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밤사이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고려될 수도 있다. 상당히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냈고요. 이어서 이 세 가지 그렇다면 이 각각의 지수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을지 이 매파적인 FOMC를 소화하고 난 이후에 다우존스 지수는 0.26% 크게 빠졌다가 약간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0.78% 이전과 같은 상승폭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0.56%,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우 5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반 들어서 다우가 거의 하락세에 진입하는 그런 변동성 가득한 장세를 보여줬었죠. 거기에 대한 핵심 요인이요, 바로 FOMC 의사록 공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이 미국 연준위원들이 1월 FOMC 회의에서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웃도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위원들은 향후 위험 요인으로 성장과 고용은 하방 리스크가, 물가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는데요. 통화정책의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물가가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다른 위원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는 물가 재상승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연준은 결국 정책이 사전에 정해진 경로는 없다면서 향후 경제 지표와 물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보다 물가가 조금 더 중요해지게 되면서 어쩌면 물가가 잡히게 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조금 더 인상시키는 방향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매파적인 메시지가 분명한데요. 그래도 오늘 3대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오늘 상승 출발 그리고 상승 마감을 기본적으로 이끈 촉매입니다. 이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경기 저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해서 지난해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특히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회복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감소세에서 반등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산업 생산과 제조업은 각각 2%대 증가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자 관련 지표도 개선됐는데요. 운송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0.9% 증가했고 경기 선행 지표로 평가되는 비국방, 항공기 제외 자본재 주문도 0.6%를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기반이 여전히 탄탄하다, 이 점을 보여주는데요. 주택 경기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 주택 착공은 연율 140만 4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건축 허가도 145만 건을 기록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확대 기대를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과 기업 투자, 또 주택 지표까지 동반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도 실물 경기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 상황을 봤으니까 개별주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개별주 이슈들 중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오늘 장 중반만 하더라도 0.8% 가까이 상승했는데 장 중반에는 살짝 이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 의사록이 워낙 매파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M7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 테슬라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상당한 호재가 나오면서 장 중에는 0.8%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의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테슬라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텍사스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에서 첫 사이버캡이 출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도 첫 양산 차량 제작을 축하하면서 로보택시 사업 진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생산이 본격 양산에 앞선 시험용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4월 생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사이버캡을 공개하고 텍사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과거 일부 신차 출시 일정이 지연됐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이번 생산 진척은 일정 관리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해석됩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죠. 회사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AI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요. 현재 투입된 모델 Y에 이어서 향후 사이버캡도 이 네트워크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미국 9개 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 로보택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캡 판매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워낙 강한 소식이다 보니까요. 그간 금리 인하가 좌절될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많게는 3, 4%까지 빠졌었죠. 오늘은 당당하게 선방하면서 강보한 마무리를 지었던 테슬라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M7 종목이죠. 엔비디아와 메타. 오늘 특히나 엔비디아가 장중에 2% 가까이 올라갔는데 메타와 대규모 이 칩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메타가 대규모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향후 수년간 메타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수백만 개와 후속 칩인 GPU 베라루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AMD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특히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최대 1,35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데이터 센터와 AI 모델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라 이 CPU도 함께 도입할 예정인데요. AI 산업이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 운영, 즉 추론 중심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평가가 됩니다. 메타는 자체 AI 칩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문제와 일정 지연을 겪으면서 당분간 엔비디아 의존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메타의 대규모 칩 계약 성공 소식, 거기에 이어서 오늘 메모리 관련 주들도 상당 부분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웨스턴 디지털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플래시 메모리 사업 자회사인 샌디스크 지분 일부 매각에 나섭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웨스턴 디지털은 약 3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부채를 줄일 계획인데요. 이번 2차 지분 매각은 샌디스크가 발표했고 시장 가격 대비 일정 수준 낮은 가격에 신주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약 580만 주가 거래될 예정입니다. 지분 매각 이후에 웨스턴 디지털의 샌디스크 보유 지분은 약 170만 주,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고요.
회사 측은 남아있는 지분도 향후 단계적으로 처분해서 올해 1월 기준 46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추가로 줄일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는 4%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해 샌디스크를 분사한 이후에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죠. 한편 인공지능의 확산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 장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웨스턴 디지털과 샌디스크 모두 최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웨스턴 디지털은 밤사이에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기대된다. 메모리주들의 상승을 이끌어줄 법한 그런 가이던스까지 덧붙였는데요. 계속해서 메모리주들 자체는 이런 상승 흐름을 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다른 하드웨어 업체들, 특히나 스마트폰, 게임 콘솔, 또 노트북 등과 같은 제조업체들은 계속해서 마진 압박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머스노우 5 소식 만나봤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욕 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이야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3대 지수가 이틀째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좀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승분을 좀 대거 토해냈다가 장 막판에 또 급반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었는데 자금 흐름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하여서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소프트웨어와 금융주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영향이 많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상승은 여전히 계속되었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지금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갔고요. 소프트웨어는 AI의 그 어떤 주도권을 뺏길까봐 그런 우려가 있었고, AI 그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를 했던 금융주들도 영향이 있었는데 네. 어제는 전부 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어주인 제약 음식료는 그냥 이 알고리즘상 약했습니다. 네. 성장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히트맵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건지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케이던스입니다. AI 반도체 훈풍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소프트웨어 섹터에 속했는데요. 최근에 네.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기업 관계, 고객 관계 관리라던가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던 금융주들 마저 영향을 받았죠. 사모펀드 회사들. 자, 근데 이제 이 케이던스 회사라던가 이 지금 시놉시스 이런 회사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AI가 침투를 할 것인가 아직 여기까지 영향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던스 시스템이 어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제가 아까 8% 가까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마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7% 후반대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케이던스, 시놉시스 이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설계 도구에서 지금 그 강점이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결국에는 설계 도구를 활용할 때도 케이던스라던가 시놉시스의 설계 도구를 활용하여서 ARM의 설계 자산을 활용하여 설계도를 그린 뒤에 그 설계도를 이제 TSMC 같은 제조 공장에 넘겨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설계도를 그리는데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파워포인트나 한글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 도구를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의 도구를 안 쓰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는 다른 그 개발자들만큼 설계도를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압도적인 지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던스 시스템이 17일 날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99달러로 1.92달러를 상회했고요. 네. 매출액도 14억 4천만 달러로 14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EPS 7.06, 매출액 52억 8천만 달러 시장 예상이었는데 실제로는 7.14달러, 7.14달러, 매출액 53억 달러. 가이던스도 전부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요즘 뭐 그 매출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우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좀 가이던스까지 잘 나오면서 시장이 호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시총 확인도 해보고 차트랑 뭐 컨센서스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케이던스 시스템을 봤더니 시총이 꽤 큽니다. 네. 지금 샌디스크랑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테크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샌디스크가 요즘에 핫한 종목이잖아요. 샌디스크 바로 아래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사이좋게 이렇게 반도체 설계 도구 업체들이 같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요. 시놉시스도 어제 거의 5%가량 네. 상승한 걸로 제가 캡처할 당시에 5%가량 상승하고 있었고요. 케이던스도 8%가량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업체들의 지금 강세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업체들, 하드웨어 업체, 이 지금 그 샌디스크처럼 요 낸드 플래시 업체들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때도 동일하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이고요.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반도체 설계 도구들도 팀을 꾸리듯이 같이 움직이는 이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그 업종이나 섹터 아니면 주도주들끼리 이제 묶어서 지금 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케이던스는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이 하락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몇 달 동안 하락세죠. 네. 위아래가 지금 제한된 가운데 아주 동일한 일정한 각도의 지금 그 형성된 하락 채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하락 채널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또 하락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해야지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저희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케이던스 시스템의 컨센서스는 9개 바이의 원 홀드, 그래서 스트롱 바이가 나왔네요. 왜냐면 이게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가 9개고 원 홀드기 때문에 9대 1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롱 바이가 주어지고요. 네. 373달러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7달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373달러 가려면 저기 박스권 상단 부분 끝까지 가야지 373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락한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이 저항권 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던스 실적을 보니까 뭐 AI 반도체 설계 수요가 여전히 강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우리 시작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뭐 삼전,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도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 설계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팹리스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 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네. 우리나라도 제주 반도체라던가 지금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그 앞단에서 활약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런 업체들처럼 아주 그 세계적인 인지도라던가 네. 지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다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칩리스 업체죠. 네. 그러니까 팹리스,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팹리스고 애플도 팹리스고 공장이 없죠.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저렇게 설계 도구를 이용해 갖고 설계도를 그리면 그 설계도를 바로 TSMC 같은 제조업체로 넘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공해서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업체가 칩리스 업체.
우리나라 따라서 AD 테크놀로지겠죠. 그냥 아, 우리나라 네. 업체로만 따지면 제주 반도체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공해서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넘겨주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뭐 후공정까지 다 하던가 아니면은 두산 테스나 같은 업체들에게 지금 후공정을 맡기는 네. 이런 뭐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대만이 주도를 하고 있죠. 퀄컴, 그다음에 미디어텍, 퀄컴은 미국 회사죠. 미디어텍이 설계도를 그리고 지금 이 TSMC가 만들고 AS 테크놀로지 후공정을 담당하는 이런 대만의 밸류 체인이 이 분업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그 중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팀에 같이 넣어서 여러 가지 뭐 설계 회사들하고 만남의 자리도 그 제공을 하고요. 같이 공장을 옆에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움직이겠지만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가 어제 갔기 때문에 이런 그 설계 도구 업체들 그리고 설계 업체들이 움직여서 삼성전자 전후에 지금 위치한 분업화가 이루어진 그런 업체들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팹리스, 설계 생태계에도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뭐 장비주 쪽으로도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까지도 한번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역대급 성장을 보여준 엠러빈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네. 사실 아까 그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케이던스라든가 시놉시스 이런 거랑 그 엠러빈처럼 이런 광고 요 소프트웨어 여기보다는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은 그 독일의 시가총액 1위인 SAP 아니면 아까 전에 CRM 이런 거나 아니면 나우 서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AI 서비스, 뭐 클로드 코가 나와가지고 뭐 그 분야를 장악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광고 요 소프트웨어라던가 요 지금 아까 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는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은 건 막 어도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당장 지금 포토샵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SAP나 CRM 같이 고객 관계 관리라던가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구독형 서비스, 네. 사스라고 하죠. 돈을 내고 하는 서비스들의 위협이 된 건데, 자 엠러빈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하드웨어의 슈퍼 초 사이어인이었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초 사이어인은 팔란티어도 있겠지만 엠러빈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팔란티어는 군사 소프트웨어로 두각을 나타내서 뭐 오사마 빈라덴 그 저기 잡는데도 저기를 했고요. 기여를 했다고 하고 이번에 마두로 체포에도 기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민간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엠러빈은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입니다. 원래 게임 업체였죠. 네. 자, 그런데 TSMC처럼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아. TSMC가 성공한 이유가 뭐죠? 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안 되나요? 아, 태생적인 한계가. 네.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최종 제품을 안 만들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들죠. 그렇죠. 그럼 애플이 TSMC에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뭐 TSMC가 더 뭐 나노 공정을 더 가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애플이 아이폰의 설계도를 넘겨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맡겼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갤럭시에다가 아이폰 설계도를 베껴서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죠. 엠러빈도 결국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게임 회사인데 광고를 받으려면 자기 게임을 하면 안 되겠죠. 광고 회사가 게임 회사가 광고를 맡겼는데 엠러빈에 그 게임을 베껴가지고 엠러빈이 게임 출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안 맡기겠죠. 아, 그래서 게임을 포기한 겁니다. 네. 광고 회사를 하기로. 그랬더니 게임 회사들이 맘 놓고 광고를 맡기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광고가 왜 떴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두드러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옆에 너무 많이 뜨잖아요, 지금 광고가. 그리고 옛날에 뭐 그 갤럭시라던가 아이폰 여러분 업데이트 하고 나서 보면은 뭐 나오죠? 여러분의 무슨 사용자 행적을 앱이 추적하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안 동의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거기 대부분 뭐 누르세요? 동의하지 않죠. 아니요 누르죠. 그럼 그때부터 추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엠러빈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끝판에서 5번 연속
패배해가지고 짜증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걸 분석합니다. 그때 옆에 뭘 띄우느냐? 슈퍼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통쾌하게 끝판을 깨는 게임을 거기다 광고를 넣습니다. 그런 짜증이 나 있는데 이렇게 통쾌한 게임이 있어? 그걸 합니다. 그럼 그 게임 회사가 돈 내고 엠러빈에 광고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죠. 엠러빈의 그런 분석 능력이 아까 타이틀에 나온 그 엑손 프로그램입니다. 그 엑손 프로그램이 그렇게 정교하게 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자기 그 무슨 내가 30대 남성이고 어디 거주하고 어디를 다니고 이거 정보 노출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거 엑소는 거기 접근 안 하는 겁니다. 뭐에 접근하냐면 사용자의 행동, 특히 게임 안에서 이 사람이 아이템을 얼마나 샀고 이 사람이 몇 번을 패배했고 이런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게임 몇 번 패배한 거가 드러났다고 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윈인 전략을 한 거죠. 그래서 엠러빈이 그 부분을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랑 애플로빈이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엠러빈이 발표한 역대급 실적에서도 보면 말씀해주신 AI 광고 엔진 엑손2의 성과가 굉장히 좀 강조가 된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총이랑 차트, 컨센서스까지 또 한 번에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소프트웨어 업체여서 지금 저기 시총도 높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 나오죠. 팔란티어도 나오고, SAP도 나오고, 세일스포스, 쇼피파이, 엠러빈, 팔로알토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지금. 팔로알토는 11위에 보안이고요. 있네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나오잖아요. 독일의 네네. 시가총액이 SAP가 지금 타격을 좀 입었었죠. 세일스포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구독형 서비스거든요. 자, 그리고 쇼피파이 지금 저기 쇼핑할 때 뒤에 백업해주는 회사고 엠러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엠러빈 어제 7%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급락이 애플로빈에도 영향을 미치긴 미쳤습니다. 그래서 $500 하단부가 무너져서 일단 $400까지 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퍼진 이동 평균선이라던가 봉을 다시 수렴할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의견은 보니까 17바이의 9홀드 원셀 여러 개로 포진되어 있어서 스트롱 바이는 안 나왔고요.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주가는 $307.55인데 이미 사실 목표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엠러빈이나 팔란티어는 주가 상승률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나 투자 목표 주가가 따라오기가 버거울 정도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지금 후행적으로 올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엠러빈이 최근에 떨어져서 목표 주가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온 거죠. 근데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지금 계속해서 이 지금 저기를 가져간다면 목표 주가를 다시 올려야겠죠. 이 지금 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래서 엠러빈은 지금 아직도 지금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공룡 업체들 있잖아요. 그 빈틈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나. 아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처음에 대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뒤에 아예 광고를 할 저기를 못 가지는데 기회를 엠러빈은 다른 쪽에 집중을 한 거죠. 아직도 그런 해자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 아예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광고에 몰입을 하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죠, 지금. 증권사의 투자 의견 같은 거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다면? 네, 증권사 투자 의견 아까 보여드렸는데 지금 27개 의견이 있는데 17바이에 9홀드 나와서 모더레이트 바이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AI 광고 전략에도 좀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는 좀 어떤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모델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두산그룹의 오리콤이라던가 아니면 네.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거대 어떤 광고 회사들을 다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에코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SK텔레콤의 TD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인크로스의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아까 어떻게 말하면 타겟 마케팅 그런 부분인데 타겟을 아주 정교하게 설정해서 자기도 모르게 물론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기분 나빠하지 않는 시대가 왔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무슨 게임에서 어떤 나이키의 협업의 어떤 그 콜라보가 들어와서 나이키 아이템을 클릭했더니 내가 밤에 와가지고 어떤 쇼핑 사이트를 열었는데 나이키가 뜨는 거예요. 네. 그것도 플랫폼을 달리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침에 모바일 게임으로 했는데 집에 와서 PC를 퍼스널 컴퓨터를 했더니 PC에서 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기기를 넘나드는 거거든요. 모바일에서 내가 검색한 자료가 PC에서 다시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에코 마케팅이나 인크로스들도 그런 타겟 마케팅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단가를 광고주들이 더 높게 제공하는 이유는 아주 정교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회사들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계속해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공매도 기관에서 엠러빈에서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던 것도 아까 주가 하락에 한 몫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공매도 보고서 기관들은 공매도만 하는 그 기관들이거든요. 나쁜 얘기를 던져야 자기네가 이득을 보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광고주들이 제일 먼저 알 거 아니에요. 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광고주들이 정말 효과가 없다면은 엠러빈의 광고를 줄였을 겁니다. 근데 엠러빈의 광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이 상당히 많네요. 4분기에 전년 대비 88% 증가한 13억 1천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잉여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계획만 발표하는. 근데 이제 지금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엠러빈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아까 말한 에코 마케팅이라든가 인크로스도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네. 이 지금 현재 AI 시대에 맞는 타겟 마케팅 업체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뭐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다지를 인수해서 그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까지 좀 네, 유념하셔야겠네요. 요가복이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AI가 실제 광고 수익 구조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AI 이제 뭐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을 하는 구간입니다. 우리 시장도 플랫폼과 광고 섹터에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길었던 만큼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대가 상당한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느 언론사에서 좀 인사이트 발굴하셨을까요? 예, 그 블룸버그가 우리가 네. 뭐 계속 추적하고 이제 알려드리긴 했지만 어쨌건 이제 그 반도체 디램에 대한 공급난이 심각하다 이런 맥락으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제목부터가 메모리 먹는 하마 예사롭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칩플레이션 그리고 램마게돈 그만큼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는 게 수요가 엄청나다는 걸 좀 보여주는 반증 같네요. 예.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 반도체 디램,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네.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이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완성 그 제품 입장에서는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가격도 최종적인 완성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칩플레이션, 칩과 인플레이션 합쳐서 신조어인데 칩 인플레이션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꾸준히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콧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블룸버그가 또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보자면은 뭐 이제 디램 중에서 어떤 특정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달 사이에 75%나 올라갔다. 이게 실제로 블룸버그 보도 내용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달여 한다면 아직 이제 2월이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쵸.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도 엄청난 진격의 그 상승을 거듭했는데 12월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도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12월과 1월 사이에 2달만 간격을 딱 특징했는데도 불구하고 75%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의 판매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기분 좋은 환경이지만 디램을 갖다가 사야 되는 그런 어떤 제품 그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디램이 필요한 그 울상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뭐 증설도 한다, 공장도 새로 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었는데 이걸 단박에 뒤집는 게요.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좀 사재기에 돌입하고 있다고요. 예, 빅테크가 왜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 한정된 그 제품을 갖고 공급난이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업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현재로서는 빅테크들이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전체적으로 캐시플로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 연휴 전에 말씀드렸지만 빅테크의 4사가 작년 이맘때 발표한 이제 올해 KFX의 실적 집계를 했더니 당시에는 4천억 달러. 근데 올해 실적을 발표한 것을 컨퍼런스 콜을 다 집계했더니 빅테크 4사의 컨퍼런스 콜을 갖다 집계했던 올해 KFX가 6,600억 달러. 6,600억 달러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사거나 HBM을 갖다 사는데 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빅테크들이 이제 먼저 자신들이 필요한 그 HBM을 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빅테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지어 애플도 퀄컴도 사실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빅테크들이 이렇게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사재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회사 중에 애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플 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 메모리 공장을 좀 만들어버리겠다. 굉장히 좀 통 큰 포부를 밝혔는데 밤사이에는 이제 태극기를 내걸면서 한국 인재들을 좀 초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죠. 이게 다 여기랑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없는 회사 중에는 애플도 있지만 심지어 테슬라도 있습니다. 일론 네. 머스크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테슬라는 건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그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있지만 머스크는 별도로 이제 XI라고 AI 기업을 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 독자적으로 내가 반도체 짓고 않다 내가. 그러니까 머스크의 어떤 성향이 다 드러나는 어떤 멘트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구 트위터에다가 그 태극기를 갖다가 딱 심으면서 야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 들어와라. 내가 고용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 이유는 결국 머스크 스스로가 반도체를 짓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반도체 어떤 사재기, 반도체 그 가격이 1월 달까지도 75% 급등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격이 얼마나 급등했길래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는지 참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머스크뿐만이 아니죠. 뭐 퀄컴이나 ARM 그리고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를 뭐 29년까지 미룬다. 이것도 다 메모리 가격 급등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고민에 찬 결정으로 소니는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갖다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다 늦추기로 했고 네. 애플, 퀄컴도 사실 피해를 입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퀄컴이 역성장하면 그소란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사실은 휘청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칩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HBM4 가격에 있어서도 HBM3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했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HBM4의 가격이 HBM3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반도체 가격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협상을 하면서 HBM4의 한 대의 가격을 갖다 $700,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700 정도를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재밌는 점은 SK하이닉스가 작년 3월에 그 샘플을 먼저 보냈죠. 샘플을 보냈는데 샘플을 보내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하면 최종적으로 가격이 승인되면서 SK하이닉스의 물량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작년에 물량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11월에 돼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올라가서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안 했던 것이 이번에 큰 어떤 수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네. 입장에서는 울상을 짓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4 하나 가격을 $700 정도의 이제 납품 가격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양사의 어떤 영업 이익이 30조 원. 한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과 2026년 기준으로 3년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쵸. 엄청난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 분기에 30조,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46조 아닙니까? 46조인데 한 분기에만 30조를 거둔다면 그래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분기에 30조를 거둬야지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50조. 그러니까 나오는 전망이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올해 300조가 육박한다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한 30%, 20% 정도를 그 세수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콧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과 HBM 한 세대 차이인데 가격을 30%나 올렸다니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밤사이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5%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더더욱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원전 관련 이슈도 전해졌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언론사에서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예, 누쿠넷이라고 해서 뭐 네. 일반인들은 잘 안 알려진 언론사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이제 매체입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뉴크넷이네요. 예, 네. 누클리어 네트워크 누쿠넷인데 여기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중요한 뉴스 몇 개 냈는데 오늘 일단 보여드리는 뉴스는 이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슬로바키아를 방문해서 슬로바키아에게 원전을 갖다 지원해주겠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이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전체적 규모는 약 한 15조 정도라고 이제 추산되는 엄청난 수치의 규모를 갖다가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중부 유럽 쪽이랑 이제 트럼프 간의 이슈, 미국 간의 이슈인 것 같은데 뭐 자세히 보자면 이게 K 원전, 우리 원전에게도 강력한 호재로 작용이 될 만한 그런 뉴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슬로바키아고 그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나냐면 네. 헝가리에도 사실 미국의 원전을 채택하고 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헝가리는 슬로바키아보다 더 이제 친 러시아, 친 푸틴 정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헝가리는 그 선거를 하긴 하지만 선거를 빙자해서 선거 조작이 있다. 그래서 EU는 헝가리를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할 정도였고 헝가리는 발맞춰서 기존에도 있었지만 푸틴에게 언제나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도 역시 이제 원전을 갖다 짓기로 했습니다. 원전을 짓는데 여기는 SMR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슬로바키아도 SMR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도 이제 원전을 짓기로 했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입니까? 동유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유럽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이 이제 자신들이 자랑하는 웨스팅하우스 물론 이제 그쵸. 소유권은 이제 캐나다의 브루필드라는 사모펀드 갖고 있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을 갖다가 대신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영업을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직접 재석권밖에 없습니다. 설계 도면만 갖고 있지 네. 실제로 지은 경험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주기기, 두산 NLBT, 그다음에 뭐 각종 기자재도 다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 주기기나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를 대변해서 영업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발맞춰서 꿀을 빨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동유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과 근거리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약해진 틈을 타서 원전을 갖다 필두로 해서 미국의 영향을 갖다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단계 거쳐서 우리는 옆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누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의 호재는 K원전의 호재다.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헝가리 하면요. 친러시아, 좀 친푸틴 국가 아닙니까? 저번에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점점 더 약간 푸틴의 앞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예, 푸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들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왜 필요하느냐? 원래 후진국이니까 전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 무엇이냐? AI를 해당 국민들도 쓰고 싶어 합니다. 역시나 AI가 있었군요. 예, AI를 쓰려면 그에 따른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AI 전력난이 지정학적인 변화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푸틴의 앞마당까지 트럼프가 진출했는데 가장 근거리에서는 생산력 AI 일으킨 새 시대의 신시대 혁명을 갖다가 해당 동일한 국민들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심지어 뭐 스마트폰도 사실은 AI를 발표를 해서 많은 어떤 혁명을 갖다 겪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국민들의 민심이 있는데 아무리 독재국가를 할지라도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니 돈을 주겠다는데 외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을 받아서 원전을 짓고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슬로바키아까지 동유럽의 무더기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우호적인 정권을 갖다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뒤에서 조용히 우리의 장비와 부품을 갖다 납품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을 올리면 된다.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AI가 푸틴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미국 본토에서도 좀 원전 관련 호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MMR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MMR이 뭐고 또 이게 우리 K원전에는 좀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작년에 한 10월 달쯤으로 기억나는데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고 네. 그 M은 무엇이냐? 마이크로. 그러니까 스몰보다 더 작은 이제 원전이다 보시면 되는데 네. 스몰의 어떤 SMR은 30메가에서 300메가와트 정도의 이제 원전을 갖다가 생산할 규모이고 MMR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메가와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3메가와트 정도의 그 미국 군사용으로 쓰이는 MMR을 갖다가 최초로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기지에다가 장착하려고 수송기에 태웠다는 것이 이제 누크넷의 보도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동일하게 원전이 얼마만큼 미국 본토를 강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친원전 대통령이 없다. 트럼프가 밀어붙입니다. 옆에서 그냥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의 폐기물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주의 문제고 야 당장 전기에 필요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밀어붙이면서 사실 MMR을 발빠르게 미국 기지에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MR, SMR보다 더 작은 초미세 그런 원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정작 본토에서 대형 원전에 대한 착공 소식은 좀 들리지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로 이렇게 간주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시작을 해서 무려 10개의 대형 원전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아직도 대형 원전을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점은 왜 그러느냐? 결국 원전을 갖다 지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지으려고 해도 원전을 지으려면 각종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생태계가 구비가 안 돼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MMR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본토에다 육군의 어떤 기지에다 MMR을 짓고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 MMR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MMR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결국 원전에 대한 착공식도 멀지 않았다 볼 수가 있고 이 점은 결국 두산 에너비티, 한전, 그다음 한전 KPS를 비롯해 한국 생태계 K 원전에도 중요한 어떤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식이 비단 먼 나라 미국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K원전의 하나의 이 테마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한 외신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십니까? 2월 19일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또 시장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쨌든 이번 주에 첫날이다 보니까 주간 지지전망을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먼저 좀 보실까요? 국내외 주요 경제 일정 딱 돼 있는데 아시아는 우리 비롯해서 다 사실은 중국은 춘절이라 하고 우리는 설이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은 휴장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대만, 홍콩 그런 편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좀 아시아권에서 제일 뜨거운 장이 우리하고 대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 대만이 다 휴장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사실은 일정이랄 게 일단 마땅치 않고요. 미국도 딱히 그렇게 이번 주에는 일정이 좀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이랑 대만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연준의 지난 1월달 회의로 의사록 공개되는 거 하나 하고,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 그다음에 GDP 성장률, PCE 가격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개별적으로 지표들 자체는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지표들입니다. 특히 PCE 가격지수 같은 경우 역시 인플레와 관련돼서 물론 지난주에 나왔던 CPI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통계들이 일단 2월 달까지는 좀 봐야죠. 아무래도 셧다운 여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나 가야 좀 미국의 지표들이 조금 더 이제 이를테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해볼 때 1월 달까지는 1분기까지는 지표 부분이 좀 약간 좀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제조업 서비스 PMI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나옵니다. 지난주 벌써 옛날 얘기 같긴 합니다만 지난주는 사실은 분위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 그다음에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좀 약간의 좀 이 임법적인 상황들, 양극화 상황들이 좀 살짝 나타났다. 크게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연휴 동안 쉬는 동안은 앞서 설명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만 걱정했던 것만큼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미국 시장이 아주 뜨겁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보이던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에도 여전히 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뭔가 이런 약간의 좀 붙어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횡보 상황,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할 만한 뭔가 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데 앞서 좀 제가 쭉 지표라든가 이번 주 일정 말씀드렸습니다만 딱히 이번 주에도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뭔가 끌어올릴 만한 막혀 있는 상방을 뚫을 만한 어떤 그런 재료들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반도체주도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반도체주도까지 딱 좋겠다. AI주들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 따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법안이라든가 어떤 방향성들이 좀 잡히고 있어서 이번 주에 국내 시장에서는 조선과 관련된 이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지난주까지에 비해서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주 중심의 이런 장세에 기존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조방원전 중에서 조선 쪽이 이번 주에는 합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런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시장도 금융주가 계속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에서 이 강한 금융주의 모습이 이번 주에도 좀 계속 이어질지 일단 그렇게 이번 주는 좀 이틀밖에는 좀 없어서 딱히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되겠냐 참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조선주 정도 이번 주에는 좀 들여다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요 얘기를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좀 나와 있는데 마침 이데일리 신문에도 이 기사가 좀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순매수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AI 인프라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AI 인프라,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와 대만, 이제 현재 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사실
핵심적인 그런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는 결국은 한국하고 대만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AI 인프라에 대한 낙관론이 이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관련 주기를 시작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좀 이 월가에서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올 들어서 MSCI 신용 지수가 11%가 올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수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의 이 상승세는 뭐 아주 단연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연말 대비해서 0.1% 오히려 뒷걸음질 친 상황이니까 미국 시장이 얼마나 좀 우리 시장에 비해서 좀 이렇게 더디고 지지부진한지를 충분히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뭘 사냐, 그러니까 신규 매수, 롱 포지션을 잡은 거를 보니까 정보기 있을까, IT, 반도체 얘기죠, AI하고 산업재, 필수재, 소재. 결국 연관된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많이 했고,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로비스, 그다음에 금융업종은 가장 큰 매도다. 그러니까 국내 아시아 증시에서 금융 쪽은 좀 그동안은 좀 팔았는데 지난주 주말 연휴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모습, 사실 다우지수가 좀 그나마 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나았던 것도 금융주들의 강한 모습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은행 지주사들이나 증권주들이나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매수세가 딴 섹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에서도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결국적으로 이 얘기는 여기에 이제 또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갈 거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담겨 있는 거죠. 달러가 약세로 좀 거의 한 7, 8년 만에 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쪽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덜 올랐으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그거의 단연 주인공은 우리다. 또 뭐 붙이자면 대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죠. 돈 좀 벌었어요. 주식 큰 손들 이 종목을 쓸어 담았다. 네.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좀 좋은 그런 또 그러고 계좌에 10억 원 이상, 주식 계좌에 10억 원 이상인 이른바 좀 큰 손들이 좀 어디에 투자하냐를 이제 종합 분석한 올 들어서의 기준입니다. 그런 기사가 좀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넘버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 두산에너빌티가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큰 손들이. 두산에너빌티가 3위를 좀 기록한 모습이었고, 현대차가 3위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티고, 네이버, 알테오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이런 순이었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두 개나 들어있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1, 2, 3,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이 1, 2, 3는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좀 불변의 진리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좀 굳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특히 큰 손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코덱스의 그 코스닥 150,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코스닥 지수는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주식은 알파벳이 뭐 단연 1위였고요. 역시 지금 AI 빅테크들의 AI 투자와 관련해서 쭉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봤을 때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도, 우리 큰손들도 역시 이 AI 이 생태계에서의, 그러니까 이 빅테크 중에서 가장 승자일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알파벳이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투자를 제일 많이 하셨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샌디스크, 엔비디아 이런 순이거든요. 공통점이 있죠. 확실히 이제 이 메모리 쪽하고 그다음에 AI 쪽, 이쪽이 뭐 사실은 앞에 부분 상위권을 뭐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에 대한 투자들을 이 큰 손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더군요. 미국에서도 아이쉐어 실버 트러스트 ETF 이 상품을 상당히 좀 상위권에,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이 원자재 쪽에서는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이 사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큰 손분들은 원자재에 대한 투자, 그 중에서도 은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원래 보통 월요일 날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주 상황이요. 그래도 이게 매번 하는 거라 그래도 조금 루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또 펀드 와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는요 완전히 금융주였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1등을 한 게 미래에셋,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이죠. 뭐 KB 뭐부터 시작해서 신한, 하나 등 은행 금융 지주사들, 4대 금융지주사들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데인데 이게 레버리지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무려 18% 가까이 수익률을 냈습니다. 연초에도 35%니까 상당히 좀 좋죠. 2위는 신한자산운용의 역시 금융지주, 금융지주사들. 그다음에 미래에셋, 타이거, 은행, 삼성코덱스 또 은행. 한화투의 2배 레버리지 인덱스. 뭐 이건 레버리지니까 조금 차치하고. 하여간 요 금융 관련주 상품들이 아주 거의 다 똑같죠. 17%대 중반 후반에 수익률을 꾸준히 냈고 연초 이후의 수익률, 그다음에 최근 한 달 수익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이 최근 한 달 새 수익률, 연초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금융주들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이 금융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주들 얘기할 때는 늘 걔네들 되게 수익률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굉장히 좋아, 뭐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야, 안정적인 뭐 그런 섹터야 등등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화려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보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그다음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씩 어떤 그 특정 어떤 시간대를 이렇게 좀 주도하는 그런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흐름을 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또 배당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에다가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이렇게 주도 섹터로서 이렇게 잠깐 뭐 그게 2주든 1주든 한 달이든 이렇게 딱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좀 하락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은행 이 금융 지주사들 중심한 이런 쪽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항상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활용을 할 때 투자하시는 것도 일정 수준 이상, 적어도 30-40%, 그다음에 배당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30-4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매년 낼 수 있는 아주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섹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여간 이번에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6.3%. 그다음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0.5%. 역시 우리가 참 좋고요. 국가별로 보니까 지난주에는 일본이 6.3%로 국가별 펀드 중에서는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또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나긴 설 연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작년 설 연휴 딥시크의 이 습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총 3번 이 장이 열렸었죠. 네. 그동안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금요일 날은 나스닥이 0.2%, 다우가 0.1%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1% 상승을 했었는데 네. 나스닥 0.2% 하락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고점 논란이 좀 있었고 그 AI 서비스 업체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과연 돈을 언제 벌 것인지 이런 네.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요. 수익성 논란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반도체 기업들의 좀 그런 게 부상이 좀 되면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주간으로는 하락세를 마감했었고
네. 금요일 밤에 이제 그 야간 선물이 국내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그 대통령 날로 이제 휴장을 했었고 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이거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S&P 500은 이제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나스닥도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 다우도 어제 오늘 이제 이틀 연속 반등세가 나왔는데 네. 금요일장에는 그 AI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거의 한 1% 이상 네.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세 이제 상승세 마감을 했고 오늘 간밤에도 시장 자체는 견조하게 출발했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그 데이비드 테퍼라고 해서 그 역발상 투자의 뭐 대가란 분이 마이크론의 그 비중을 200% 이상 올리고 그 소식에 또 5% 한국 반도체 ETF도 매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네. 반도체 기업들 강세가 흔들려 올라갔다가 1월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경우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그 장중에 지수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렇죠. 기술주도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가 이제 가능하다. 요게 또 시장 투자에 대해 집중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또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MSCI iShares 코리아 ETF는 1.63%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이 계속 오늘 계속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금요일 밤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확인할 수 없어서 조금 불투명하네요. 다만 이제 연휴 기간 내에 어떤 시장이 크게 출렁일 만한 이슈는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네. 중립에서 좀 더 중립 이상 정도로 그 마이너스 2% 선물 하락한 거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뭐 방향성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크게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되돌림 보여준 뉴욕 증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타고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뭐 전거래일 그러니까 연휴 마지막 거래일은 좀 아쉽게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마무리가 됐었죠. 이번에는 좀 연휴가 끝나면서 동시에 반등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5,500은 그래도 지켜냈는데 네. 이 5,500이라는 그 마디 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등락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또 시세를 연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연휴 기간 내에 좀 시장에 그 자금들이 유입 자금들이 좀 쌓여 있고 대외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매물은 여전히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코스피 5,500인데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그 지수의 그 12개월 선행 PER은 9.3배입니다. 네. 10배가 안 되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예, 이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지금 지수 자체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정지성이 딱 잡혀 있는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가파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쵸. 이게 이제 이런 건강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6천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6,000이요? 응축하는 네.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케빈 워시 그 페드 지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매파적인 성향이 낼지 그런 메시지도 중요할 것이고 또 미국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그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그리고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3차 밸류업 관련해서도 어떤 발표가 있을지 중요한 거고 환율도 1,400원대는 계속 유지할 텐데 이 안에서 외국인 수급들 어떻게 들어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 장세가 펀드 베탈이 되게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은 펀드멘탈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설 연휴 이후에 만약에 좀 어느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네. 5,500이라는 새로운 이 지수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차익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뭐 하락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유동성 장세, 뭐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방이 막혀있는 코스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SK하이닉스는 이제 전일에 1%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니까 좀 상당히 개인들이랑 외인 매수가 갈리더라고요. 외인들이 뭐 5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과 외인 모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네요. 그러니까 2월달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그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한 4조 9천억 정도 네. 매도를 했고 개인이 3조 2천억 샀는데 이게 과연 외국인들이 많이 그 대규모 매도한 게 맞느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섹터에 대한 부정률 전망보다도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섹터 간의 순환매 또는 이제 그런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네. 있겠고 외국인 지분이 현재 그 51.6%거든요. SK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러니까 52.6에서 51.6으로 약간 한 1% 정도 지분이 떨어진 거고 반면에 그 주가는 더 1.8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자산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자체는 그러니까 차익을 했어도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갔다. 네. 판 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비중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생긴 차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좀 일부 실현하면서 앞서 보여줬던 금융주라든가 이런 저피해 벨주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원전주라든가 다른 이제 성장주로서 일부 좀 포트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간 그런 킥오프 구간에 있네요. 현상이라고 볼 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뭐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공급을 좀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이라든가 CXMT라든가 YMTC, 뭐 IPO라든가 범용 반도체 제품에 대한 뭐 추격 소식 이런 게 들을 때마다 네. 외국인들이 약간의 좀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서 그런 정도의 노이즈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실적의 개선 속도보다 지금 주가의 상승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주가를 앞지른단 말씀이에요. 네, 올해 삼성전자 연결 순위 컨센서스가 131조에서 140조 정도 수준이고 네. 주가 18만 원대인데 퍼 10배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80만 원대 주가가 퍼 적게는 지금 5배, 많게는 네. 9배 정도 수준인데 모건 스탠리에스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242조에 하이닉스 179조까지도 보는 상황이라서 네. 뭐 현재까지 최대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컨센서스 그 실적의 그 상승 속도보다 주가의 그 상승 기울기가 아직은 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퍼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와야 그러니까 되나요? 아직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퍼로 밸류를 잘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 사이클, 그 시클리컬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PB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TSMC라든가 마이크로는 다 20배 이상 받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아직도 그 퍼 밸류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네.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구간 어느 정도 그 마이크론과 TSMC를 100%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비슷하게 밸류에이션 받고 거기에 따른 목표가가 근접하는 구간이 좀 주가로서는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가 지금 엄청나게 그 가격이 오르면서 그렇죠. 추론으로 그 이동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HBM의 그 이익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HBM4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완전히 준 것 같습니다. 또 그 젠스랑이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는 30명을 모아두고 네. 또 맥주 파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상당히 좀 약간 네. 치어업을 해주는 그런 위대함을 소식이었죠?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 SK하이닉스 특급 대우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위대한 경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HBM4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한 55% 그리고 삼성전자 20% 이상, 마이크론 20% 이하 이 정도의 이제 비중을 가져갈 거라서 여전히 국내 기업들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P5 가속화랑 파운드 쪽에서의 수익이 가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5 공장이 가속화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소부장 쪽에서도 좀 관련 기업들은 좀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좀 주장도 있기 네. 때문에. P5라 하면 평택 5공장 네, 맞습니다. 평택 말씀하시는 5공장. 거죠? 여기서 네. 이제 투자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관련된 장비 기업들이라든가 네. 관련 기업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변동성 요인이라고 하면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경쟁자들 그 CXMT라든가 YMTC 치고 같은 올라오고 경우에 이제 있죠. 이슈가 자꾸 네.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 둘 다 이제 IPO를 좀 준비하는 것 같고요. 애플이 이제 중국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한테 좀 추진한다, 네.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어쩔 사실 수가 없죠, 그거. 중국 메모리를 도입한다기보다 지금 워낙 가격 협상력이 뒤지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을 가져오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지만은 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좀 매수계가 있지 않을까. 좀 비중 적거나 없으신 분들한테는 매수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중기적으로 이상 보고 봤을 있습니다. 때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 만한 그런 소식이네요. 단대적인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워낙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중국 기업들이 적자인 기업들도 흑자가 되면서 쫓아오는 그런 형국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현대차 다시 한번 좀 이제 연휴와 더불어서 연휴가 이제 완전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날개 달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들던데요. 1월 달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2월 달은 좀 쉬어가는 게 잠깐 좀 맞다라고. 쉬어갔었죠. 2월 달은 네. 당분 계속 기간 조정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고요.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과 로우 파운드리 그 피지컬 AI 기로서의 변화는 좀 시장에서는 이제 웬만한 분들이 다 이제 인식하고 네. 투자자도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 그 자율주행 분야와 로보틱스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구글 웨이모에다가 5만 대 정도 그 한 3조 2천억 규모로 이제 공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뭐 그 우버라든가 그 에브라이드 이런 쪽에 공급을 하는데 이거 다 파운드래요. 자율주행 파운드리고 올해 이제 연말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모셔널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도 하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로봇 같은 경우도 28년도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또 다른 그 산업에도 공급하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죠. 또 설계를 갖고 오면은 로봇을 같이 제작해주는 이런 형태의 파운드리를 같이 하고 있고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구글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이 기술 협력과 그리고 이제 그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생산 기지, 그 AI 그 피지컬 AI의 그 핵심적인 글로벌 생산 기지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는 뭐 테슬라랑 비교를 대놓고 하는 상황이고 예, 삼성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의 내용에 보면은 현대차와 테슬라가 밸류에이션 직접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내용들은 많은데. 현대차 현재 밸류는 테슬라 20분의 1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올해 매출과 순이익은 현대차가 더 많다는 거고, 그리고 캐시카우도 올해 연 400만 대 판매하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긴 하지만 170만 대 정도,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보톤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그 세 개 라인, 아틀라스 포함 3개 라인, 로보틱스 랩에서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모베드 이런 한 14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이거 실제적으로 모베드라든가 지금 로보틱스 랩에서 하는 거는 올해부터 직접 판매를 시작을 한 상태고요. 네, 스파크 같은 경우도 수천 개의 지금 기업들이 지금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서로 비교가 되는 상태이고. 네, 스팟이라면 그 로봇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전 산업에 걸쳐서 검사 이런 용도로 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용도로 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원전 해체 산업에도 현재 투입이 얼마 전에도 됐다는 소식이 났었죠. 영국의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아까 좀 자막으로 보이던데 옵티머스가 이제 제대로 좀 더 사회에 영향을 좀 주려고 하면 29년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현대차가 28년도에 3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5만 대 이상도 보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앞서가네요. 네, 그럼 또 실전형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현대차의 그 뉴 아틀라스를 더 빨리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한 1년 정도 더 빨리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뭐 이후에 연 100만 대 뭐 생산 얘기를 했는데 여지껏 그 테슬라가 겪어왔던 이 고질적인 그 양산 지옥이라든가 일정 지연 이런 것들이 거의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고지골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약속된 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 만약 못 지킨다면 현대차의 매력이 더 훨씬 커질 수 이미 있겠죠.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되게 현실적인 그 양산 목표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용용으로 해서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꿈을 얘기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2028년 기점으로 공장의 완전 자동화를 완성하는 퍼스트 모버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밸류가 2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게 뭐 현대차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테슬라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둘 다일까요? 뭐 테슬라를 과대평가했다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그 성장 가치를 반영한 거고, 현대차는 지금은 레거시 자동차 기업의 그 밸류 상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요타 수준의 밸류를 받고 있는 거고, 삼성증권에서 그 퍼 18배 준 거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평균 밸류 18배 수준을 준 거고, 그게 목표가 80만 원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글로벌 IB 같은 경우는 JP 모건 같은 경우만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가치를 줘야 된다 하면서 목표가 한 65만 원 정도 낸 상태인데 그런 글로벌 IB들의 관점이 바뀐 리포트가 더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지금도 인식이 이제서야 좀 서서히 바뀌는 상황이고, 국내 투자자들이 워낙 스마트하기 때문에 빨리 따라서 그렇지 너무 좀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여기 좀 충분한 좀 기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혀 나가기 때문에 빠지면은 매수기로 많이 본단 말이죠, 이제는. 그래서 쉽게 주가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워낙 위에서 막 달려들고 단기 매물도 많다 보니까 좀 늘어질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 기간을 좀 뭐 기회로 삼아서 비중 늘리는 전략은 괜찮은데, 너무 지금 그 1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등할 거라 이런 식의 기대보다도 좀
큰 그림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은 조금 쉬어간다고 보는 게 역시나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의견이겠네요. 이제 이어서 코스피가 5,500 시대를 맞이한 상태에서 이제 연휴가 찾아왔는데 2월 시장 마무리 전략 좀 어떻게 짜주실까요? 최근에 뭐 레버리지 인버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강세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느도 올라온 상태 횡보장을 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녹습니다. 잘못하면은. 네. 이게 그 일일 수익률을 N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 하루에 10% 오르고 다음날 10% 빠지면은 손실이 1% 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100 곱하기 네. 1.1, 0.9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쵸. 이제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은 첫날에 10% 올라가면은 1.2 곱하죠. 네. 다음날 10% 빠지면은 0.8 곱해서 4% 손실 나요. 상당하네요. 네. 그러면 계좌가 그 횡보만 해도 계좌 20-30% 그냥 손실 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강세가 그 시장이 그냥 뻗는 게 아니라 네. 조금만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등락을 그래서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1월달에 수익 많이 난 상태에서 만약에 네. 여기서 레버리지 수익 더 나게 되면은 금융 그 배당소득세 요거 좀 낼 수 있거든요. 네. 금융 종합 과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고 2월은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좀 쉬어가면서 1월달에 수익을 좀 지키는 장이어야 된다. 네. 이것도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과거의 그 장과 달리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짙은 만약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은 매수 기회지만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환 IM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한 시장 인사이트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긴 연휴가 끝이 나고 드디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잠깐의 아쉬웠던 정거래를 뒤로 하고 날아올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 오늘 아침이네요. 저희 이어지는 마켓나우에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